동네 단골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임대 문구로 바뀌어 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생태계 자체가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기술이 바뀌고 비용 구조가 무너지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만으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은 2026년 가장 위험한 12개 업종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내 사업, 내 직업이 어디쯤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카센터를 운영해온 이 사장님이 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맞히던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손님이 끌고 오는 전기차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오일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벨트도 없고요.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안 닳습니다. 30년 노하우가 쓸모 없어진 거죠. 더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진단 장비와 접근 권한을 테슬라, 현대 같은 제조사가 꽉 쥐고 있거든요. 동네 카센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기차 비중이 2.6%라 아직 괜찮다고 2030년에 15%를 넘어섭니다. 지금 카센터를 찾는 내연기관 차량 10대 중 한두 대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장님도 새 장비 도입을 알아봤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더군요. 그런데 장비를 산다 해도 제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분은 요즘 폐업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들 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기술이 30년 커리어를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 PC방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좋은 자리에 매장 하나 열면 월 순수익 1000만 원은 기본이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열풍에 리니지 바람까지 밤새 자리가 꽉 차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퇴근길에 PC방 앞을 지나가 보세요. 반쯤 비어있는 좌석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문제는 가정용 PC 사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RTX 4070 그래픽 카드 144Hz 게이밍 모니터가 일반 가정집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굳이 시간당 돈 내고 PC방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여기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게임 시장 자체가 모바일로 옮겨갔거든요. 지하철에서, 침대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손가락 하나로 게임하는 시대입니다. PC 앞에 2~3시간씩 앉아있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업주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최신 그래픽카드로 교체하고 수십만 원짜리 게이밍 의자 들여놓고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아무리 스펙을 올려도 집에 있는 PC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게임판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유소 사장님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팔아서 남는 게 없다. 농담이 아니에요. 휘발유 리터당 마진이 고작 100원 남짓입니다. 하루에 수천 리터를 팔아야 겨우 인건비 내고 불 켜놓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차라는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전기차 비중이 미미하다고요? 그 미미한 숫자가 주유소 매출에는 생각보다 크게 체감됩니다. 단골이던 차량 10대 중 한 대만 전기차로 바뀌어도 한 달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럼 충전소로 전화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급속 충전기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원입니다. 투자금 회수하려면 10년은 걸려요. 게다가 주유는 5분이면 끝나는데 충전은 최소 30분입니다. 회전율이 6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죠. 충전 마진도 기름보다 훨씬 적고요. 높은 설비 투자, 낮은 회전율, 쪼그라드는 마진, 이 삼중고 앞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빚을 내서 버티거나 문을 닫거나. 인천에서 20년 주유소를 운영하던 김 사장님은 결국 지난달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다고 하더군요.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시대가 됐습니다. 손님들은 김밥이 금밥이 됐다며 투덜거리죠. 그런데 정작 김밥밥집 사장님들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비밀은 숫자에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한 명 월급을 주려면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합니다. 50줄이요. 여기에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고정 비용을 얹으면 하루 100줄은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손님 한 분 한 분 김밥을 말아도 손해지원이 없는 거예요. 배달로 돌파구를 찾아볼까요?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15%에서 20%입니다. 4,000원짜리 김밥 하나 배달하면 플랫폼이 800원을 가져가요. 재료비, 포장비 빼고 나면 남는 건 사실상 0원입니다. 배달하면 할수록 적자인 구조죠. 서울 마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은 직원을 다 내보냈습니다. 혼자서 하루 14시간씩 일해요. 그렇게 한 달을 꽉 채워도 손에 쥐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김밥이 올값이 올랐는데 왜 사장님은 더 가난해졌을까요? 비용이 이익을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네 목욕탕,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가던 그 추억의 장소 말입니다. 지금 목욕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욕탕은 문만 열어도 돈이 새는 구조입니다. 24시간 온수를 돌려야 하고 사우나 열기를 유지해야 하고 샤워기마다 물이 콸콸 쏟아지죠.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가 합쳐지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한 달이면 수천만 원이에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이 돈은 나가거든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일러 관리하는 분, 청소하시는 분, 카운터 보는 분, 최소 인원만 써도 월 5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매일 수백 명이 와야 해요. 그런데 요즘 누가 동네 목욕탕을 가나요? 집집마다 욕조 있고 샤워시설 좋아졌는데 말이죠. 부산에서 30년 목욕탕을 운영하던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데도 문을 못 닫아요. 왜냐고요? 폐업하려면 보일러 철거하고 배관 정리하고 시설 원상 복구하는데 수억 원이 들거든요. 적자 보면서 버티는 게 문 닫는 것보다 덜 손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좀비 장사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버티는 거죠. 새벽 4시 트럭 시동을 걸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아요. 하루 10시간 넘게 도로 위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꽉 채우면 매출이 400만 원쯤 찍힙니다. 괜찮아 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출과 순수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먼저 기름값이 빠집니다. 하루에 10만 원 넘게 들어가요. 한 달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트럭 할부금이 있죠. 영업용 보험료도 일반 승용차의 서너 배입니다. 타이거의 정비비, 톨게이트 비용까지 더하면요. 400만 원 벌어서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일하고 100만 원이니까 시급 3,000원 수준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거예요. 10시간씩 졸음과 싸우면서 대형 트럭을 모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운송 단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안 올랐어요. 그런데 기름값은요? 보험료는요? 물가는요? 전부 올랐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화물차주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물류회사가 부른 값에 맞춰야 일감이 들어오니까요. 노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영화 한 편 보러 가볼까요? 티켓 2장에 3만 원, 팝콘이랑 음료 세트 2만 원, 주차비까지 하면 6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넷플릭스 한 달에 15,000원 합니다. 영화를 몇 편이고 볼 수 있어요. 한 편당 비용으로 따지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영화관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웅장한 사운드, 그 몰입감은 집에서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65인치 대형 TV가 100만 원대입니다. 사운드바 하나 달면 집이 홈시어터가 돼요. 누워서 편한 옷 입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볼 수 있죠. 굳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불편한 좌석에 앉아서 앞사람 머리 피해가며 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영화관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티켓보다 팝콘이랑 음료에서 마진이 더 크거든요. 관객이 줄면 팝콘 매출이 같이 떨어집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영화관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은 거예요. 돈도 아끼고 편하기까지 한데 왜 극장을 가겠습니까? 주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 끌고 2시간 운전합니다. 필드에서 4시간 라운딩하고 다시 2시간 운전해서 돌아오죠. 비용이요? 그린피에 카트비, 캐디피까지 하면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요? 퇴근하고 집 근처에서 1시간 치면 2만 원이에요. 가격이 10배 차이 납니다. 시간도 아끼고 젊은 골퍼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필드 한번 갈 돈이면 스크린 10번을 칠 수 있거든요. 실력을 늘리려면 반복 연습이 중요한데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답은 뻔하죠. 그래서 지금 지방 골프장들 예약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캠핑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사람들이 텐트 사고, 타프 사고, 캠핑 의자에 버너까지 장만했죠. 문제는 이게 다 내구재라는 겁니다. 한번 사면 5년, 10년 씁니다. 재구매 주기가 긴 거예요.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니까 캠핑장 대신 비행기표를 끊기 시작했고요. 요즘 소비자들은 비싼 장비를 사는 대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택하는 거죠. 산업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대문 의류상가, 한때 대한민국 패션의 심장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문을 열면 전국에서 소매상들이 몰려왔고 밤새 옷 보따리가 쌓여나갔죠. 그런데 지금 동대문을 한번 가보세요. 불 꺼진 매장이 층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이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바로 배송하는 플랫폼들이에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동대문에서 10,000원에 파는 티셔츠가 이 플랫폼에선 3,000원이에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누가 비싼 걸 사겠습니까? 온라인 쇼핑에선 상세 페이지만 보고 구매하잖아요. 솔직히 사진만 봐서는 품질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선 일단 싼 걸 고르게 되는 거죠. 동대문의 유통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단계마다 마진이 붙습니다. 이 구조로는 절대 중국 플랫폼 가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20년 넘게 동대문에서 장사하던 한 사장님 매출이 5분의 2일 토막이 났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외부 플랫폼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직업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계약만 성사시키면 수백만 원이 수수료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동네 중개사무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문 닫은 곳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수수료 받을 일도 없는 거죠. 여기에 직방, 다방 같은 앱이 뜨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앱으로 직접 연결돼요. 굳이 중개사 거치지 않고 수수료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감소의 여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사면 뭘 하죠? 인테리어를 합니다. 가구를 삽니다. 이사업체를 부르죠. 거래가 멈추니까 이 모든 연관 산업이 같이 얼어붙는 겁니다. 신혼부부 인테리어 시공하던 업체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일감이 반 토막 났대요. 가구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냉장고, 침대, 소파 살 사람도 줄어든 거죠. 건설 경기 침체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연결된 수십 개 업종이 도미노처럼 함께 쓰러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조적 연쇄 파산의 무서움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이 지워버린 곳, 비용이 이익을 잡아먹은 곳,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외면받은 곳,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곳, 전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2026년 이 변화는 더 빨라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기술에 대체되지 않을까요?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계속 찾을 필수적인 일인가요? 다른 산업이 무너져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신호는 곳곳에서 울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